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체 물질 중 하나가 호르몬이죠. 네. 김차덕 씨는 혹시 호르몬의 종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네. 맞죠? 예.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네. 이런 거요. 그 정도군요. 갑상선에 관여하는 호르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만도 호르몬의 작용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신체에 생명 활동에 필요한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과 밀접한 기관이 바로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뇌의 어느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기관인데요. 호르몬을 일으키는 그 원인 질환을 뇌하수체에서 살펴보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은 뇌하수체 질환에 대해서 대장병원 신경외과 장우열 과장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기관 뇌하수체. 익숙치 않은 신체 부위지만 당뇨병만큼이나 유병률이 높고 또 조심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신체 호르몬 조율사로도 불리는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신경외과 전문의 장우열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뇌하수체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이게 뭔가요? 뇌하수체는 뇌의 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크기는 한 1cm 정도 되고 네. 무게는 한 0.5g 정도 되는 매우 작은 구조물입니다. 근데 작긴 하지만 얘가 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상하부라는 부위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호르몬들이 몸의 여러 장기에 작용을 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시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호르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네네네네.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나요? 뇌하수체는 보통 전엽과 후엽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전엽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유주 분비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또는 성 호르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몸에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엽의 경우에는 보통 유즙을 분비하거나 또는 자궁 수축하고 관련이 있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요. 또 혈압하고 관련되고 소변을 분비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뇌하수체에 생기는 직접적인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뇌하수체에 생기는 거는 보통 뇌하수체 자체가 커지는 비대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낭종이라고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뇌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뇌하수체가 이렇게 비대해지는 경우나 낭종이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의 이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대로 지켜보셔도 되는데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로 생기는 종양은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종양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두 개의 인두종이라든지 배아세포종 또는 뇌하수체 뇌수막종이라는 종류의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뇌하수체 종양 자체가 뇌 전체에서 생기는 뇌 종양이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흔한 종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긴 경우에는 이 양성 종양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바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종양 자체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 지켜보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양을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종양이 보통 1cm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세 선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증상을 잘 유발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1cm보다는 크고 4cm보다는 작은 경우에는 거대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종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 특히 시신경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양쪽 옆에 해면 정맥동이라고 해서 뇌에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주변으로 뇌 안구의 움직임하고 관련되는 그런 신경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압박을 하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성 종양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느냐, 분비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종류의 종양의 경우에는 크기가 커져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나 또는 호르몬 기능 자체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지켜보셔도 되고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류의 종양은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들이 과하게 분비가 되는 경우에 특히 유즙 분비를 많이 하게 되는 호르몬을 유발됐을 경우에는 보통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약으로 치료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네. 아까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뭐 증상이 있고 없고 말씀하셨는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기능성 종양이 아닌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종류의 종양의 경우에는 주로 시신경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바로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본인의 눈에 바깥쪽 측면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안구 시야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류의 종양의 경우에는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로 치료한다는 유즙 분비 호르몬의 경우에는 보통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아이를 갖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즙이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고 또는 생리 자체가 없어져서 불임하고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호르몬 검사를 시행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은 나타나지는 않는데 성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과되기 때문에 진단을 받지 못하고 검사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남성들은 굉장히 종양이 커진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을 과하게 분비하는 그런 뇌하수체 종양이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몸에 성장이 굉장히 과하게 일어난다거나 또는 연조직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인증이라고 말을 하죠. 굉장히 키도 커지고 손발이 길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미 다 성장을 마친 사람들에서 성장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됐을 경우에는 연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발달을 하면서 목소리가 바뀐다거나 얼굴 모양이 바뀐다거나 또는 손발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나중에 오시면 과거 사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굴 자체가 완전히 바꿔져 버렸거나 또는 결혼 반지가 잘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신발이 과거에 있던 신발을 신을 수가 없고 발이 굉장히 커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게 쿠싱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심성 비만이라고 하죠. 복부가 굉장히 비만해진다거나 어깨 쪽으로 이렇게 많이 과하게 발달이 된다거나 또는 피부에 점상 출혈 같은 게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에도 보라색 줄무늬 등이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면역력에도 저하가 생기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뇌하수체가 호르몬 분비를 관여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호르몬 자체가 과하게 분비되는 종류의 종양도 있지만 그냥 종양 자체가 정상적인 뇌하수체를 압박을 하면서 호르몬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뇌하수체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를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사망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예 없지는 않아요. 네. 예. 어떤 경우에 사망할 이 수 있죠? 종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cm 이상 굉장히 거대해진 경우에는 그 위쪽에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압박을 하면서 의식의 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바로 위쪽에 삼뇌실이 존재하는데 그런 뇌실들이 눌러지게 되면 수두증이라는 증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과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드물긴 하지만 뇌하수체 종양 자체에서 출혈이나 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뇌하수체 졸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뇌하수체 기능이 전체적으로 다 저하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적절하게 호르몬 보충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뇌하수체 종양 의심스럽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검사를 하셔야 돼요. 증상에 맞춰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상들이 어떤 증상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떤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차이가 있겠죠.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시야 장애입니다. 시야 장애인데 이거를 간과하거나 또는 안과적인 질환으로 오인을 해서 안과적인 치료를 하던 과정 중에 병 자체를 좀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이상이 소견이 보인다면은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MRI 검사를 시행을 해서 실제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종양이 발견이 된다면 이 호르몬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 이제 크기하고 눈에 관련된 증상에 관련해 맞춰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동시에 안과적인 검사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야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호르몬에 이상이 있다면 내분비내과에서 같이 진료를 시행을 해서 호르몬을 자극하는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르몬 기능이 얼마나 저하가 되어 있는지 또는 얼마나 항진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A는 B다, 뭐 C는 D다 이렇게 딱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게 이러면 뭐 뭘 또 검사해봐야 되고 그럼 또 다른 것도 검사해봐야 되고 참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까지 받았고 뭐 호르몬 분비에 이상도 있다고 쳤을 때 이럴 때는 치료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크고 그래서 눈에 문제가 있다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코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 개두술이라고 머리를 직접 절개를 하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정상적인 콧구멍으로 진입을 해서 뇌하수체까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종양이 크기가 아까 작고 증상이 없다면 굳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 MRI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크기 변화나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추적 과정 중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역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류의 종양은 조금 다른데요. 아까 유축분비 호르몬을 과하게 분비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종양이 아무리 크더라도 약물에 대한 반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차적인 치료는 호르몬 약제를 이용을 해서 크기를 줄여주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약 자체가 종양의 크기를 줄여주는 건가요? 네네. 그렇지만 그 이외의 호르몬, 아까 성장 호르몬을 과하게 분비한다거나 또는 그 부신피질 호르몬을 과하게 분비한다거나 또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는 그런 종류의 종양은 합병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악화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수술해서 완전히 다 적출이 돼버리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종양이 일부 침륜되어 있어서 완전 적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감마나이프라는 이런 방사선 치료 일종을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감마나이프 치료 자체가 일차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고 수술이 먼저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감마나이프나 다른 약물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아까 그 코를 이용한 수술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밖에 뭐 수술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코로 정상적인 코의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코로 진입을 하면 안쪽에 저평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코로 내시경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고 그 바로 아래에 뇌하수체가 놓여 있는 뼈가 바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뼈를 제거를 하고 그 안쪽에 뇌하수체를 접근을 해서 종양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하고 나면 그쪽에 점막으로 다시 우리가 제거했던 부분을 다시 덮어주고 보건 수술을 다시 시행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가 밖에서 외관상에서 봤을 때 상처가 남질 않죠. 네, 그리고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두술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의 경우에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면
퇴원해서 일상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아. 네. 예, 예. 그러면은 이런 뭐 수술을 통해서 종양만 제거하면 그 종양 때문에 문제가 되던 증상이 다 호전이 되나요? 네, 종양 자체가 아까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원인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런 기능들이 좋아지겠죠. 회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종양이 너무 커서 시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시야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종양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눌리는 부분이 감소되니까 시야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환자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분들은 평생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네네. 아. 근데 아까 이제 수술하기 전에 그 전에 호르몬 기능이 살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회복률이 좀 많이 떨어지죠. 특히 뇌하수체 절중의 경우에는 뇌하수체 종양이가 출혈이나 경색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뇌하수체 기능 자체가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호르몬 약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뇌하수체 졸중에서 출혈하고 경색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굉장히 응급한 상황 아닌가요? 이 뇌하수체 종양을 언급을 할 때 응급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호르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호르몬만 빨리 보충을 해주면 당장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고 호르몬을 제대로 보충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 절중의 경우에는 1번은 호르몬을 빨리 보충을 해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수술에 대한 부분도 뇌하수체 졸중의 경우에는 관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모두 다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로 이루어진 이론인데 요즘에는 그게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혈액 공급 자체가 잘 안 돼서 종양이 스스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그냥 봐도 된다라는 견해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저는 좀 권하는 편입니다. 그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우문이 될지 몰라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좀 어렵죠. 뇌하수체 종양은 이게 예방이 좀 어렵겠다 싶어요. 그런가요?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궁금하네요. 됩니까? 사실은 그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저희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원인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사실은 저희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뇌하수체 종양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빨리 검사를 해서 빨리 조기에 발견이 된다면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만 계속해서 보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치료만 한다면 아무런 장애도 없이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예방은 좀 어렵다 그러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많은 그 초기 증상 이렇게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증상들 얘기해 예. 주셨죠. 그게 좀 나타난다 싶으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결혼 반지 잘 맞으시죠? 네, 그럼요. 네. 없네. 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장우열 과장과 함께 뇌하수체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가 출시되기 시작했죠. 뭐 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 살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주변의 반응을 들어보면 실제 뭐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구매한다기보다는 뭐 집에 비상약품 구매하듯이 그렇게 좀 다들 준비를 한다 그래요. 네, 시중에 출시된 자가 검사 키트는요 어디까지나 보조용입니다. 이 검사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고요.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분들 반드시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요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누구나
선별진료소에 가시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단 하루 이렇게 지나고 나면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의심된다면 바로 찾아가시고요.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뇌하수체 질환 관련해서 또는 다른 질환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권 원장님이 오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